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국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을 놓고도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서 이뤄질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 결과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상황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예고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이 이 부분 상정해서 4+1 협의체하고 공동 전선을 아마 펼칠 것 같은데 한국당은 청문회 때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표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인사청문 보고서가 경과 보고서가 결국은 채택되지 않았죠. 지금 이 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종료 후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고 보고하지 않을 시에는 이제 의장이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 오후 6시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아마 본회의에서 예.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를 진행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서 이렇게 공조 체계를 구축했던 4+1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작동할 것으로 예. 무기명 투표인데 무기명 투표지만 지금 이런 것이죠. 이제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당 부분 좀 찬성 여론이 높고요. 또 청문회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상권 분립의 논란 부분들도 사실은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소명이 된 상태에서 지금 4+1의 소위 말하는 야당 의원들이 그 정세균 총리 후보자를 굳이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그러한 큰 명분은 없고 또 이후에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나 남은 법안들 처리에서도 큰 틀에서 함께 협력해왔던 틀 내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가 크게 어렵진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의님 어떻게 해서? 지금 한국당에서 일부에서는 이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표결에 불참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표결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인사에 관한 아니어가지고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고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보이는 반복적 행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다 해도 된다는 식이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사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셨던 분이 그것도 지금 대통령 하에서 국회의장을 지내셨던 분이 총리로 가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국회의원 상당수 분들의 문제의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한국당이 투표를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부표를 던지더라도. 그래서 저는 한국당도 투표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다른 야당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부표를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표결을 좀 해왔으면 좋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얼마만큼 부결에 대한 가능성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표결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이 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낙연 총리는 바로 물러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다음 총선 행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종로냐 세종이냐 분석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 만약에 정세균 총리 후보 임명 동의안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이낙연 총리께서 아마 사임을 하실 텐데요. 이전에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으로 복귀해서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지금 종로 출마설로 대략적인 흐름이 좀 잡혀가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예. 일각에서 이번에 사면 복권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종로 출마설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대한 생각이 좀 강합니다. 본인이 강원도에서 지사를 하면서 강원도의 지역 발전과 함께 여러 지역에서의 인재 개발이나 또 정치 활동들을 쭉 해왔고 본인의 정치적인 복귀나 명예 회복 차원에서도 또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저희 민주당에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출마를 한다면 강원도로 출마를 해서 강원도 전체 지역을 좀 중심적으로 이끌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더 적절치 않냐. 그런 의미에서 일각에서 이광재 전 지사의 종로 출마설이 이야기되고는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광재 지사의 전략적 배치는 강원도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는 종로로 출마할 것이다. 고로 종로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예. 무게감에 있는 인사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가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느냐가 전체 판세를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든 뭐 이낙연 총리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 그것은 이제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하고 이제 빅매치를 할 가능성이 큰데 저희가 이제 종로 선거구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8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그 직후의 선거를 제외하고는 2000년 선거 이후에 5번의 선거를 치르는데요. 대부분 다 야당의 후보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약에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이낙연 총리께서 높은 지명도 그리고 차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 결코 쉬운 선거가 아닐 거고 아마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종로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든 야권에서는 뭐 황교안 총리나 황교안 대표나 거기에 버금가는 후보를 선택하는 그래서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제 이낙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아마 상정돼서 표결 처리까지 갈 텐데 바로 직전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내용들 마지막 패스트트랙 타고 있는 그런 법안들까지 다 상정돼서 표결 처리될지 관심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정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 표결까지 다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한꺼번에 지금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다 모든 걸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당연히 저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관련 법안 중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바로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 처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본회의의 그 안건 상정 순서 같은 경우에 이제 인사와 관련된 표결을 먼저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뭐 그런 예가 좀 없습니다만 패스트트랙 또 법안도 지금 넘어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판단은 검경 수사권 관련 법안, 소위 말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법안 처결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총리 인준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거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한국당이 이런 거죠. 이제 본회의 직전에 의총을 열어서 이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 시기에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의 수단으로서 필리버스터를 채택해봤지만 그것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이 사실 많이 내부적으로도 제기돼 왔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또 이미 선거법과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하튼 간에 처리가 된 상태에서 이 형사소송법 조정안 같은 경우 더 나가서 그 뒤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유치원 3법의 문제까지 이걸 또 필리버스터를 하겠냐.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면 또 저희 민주당이나 4+1 당 같은 경우에는 또 임시국회를 나눠서 열어가지고 처리를 할 건데 만약에 그러한 이러저러한 판단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나머지 검찰청법 개정안이나 유치원 3법도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유치원 3법까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유치원 3법의 경우에는 이제 4+1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다. 그것은 또 분명한데요.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일단 유치원 3법을 만약에 상황이 가능하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또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은 그 후속 조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영세한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책을 좀 더 마련해가지고 우려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좀 3당 교섭단체 대표들 불러 모아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좀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과연 한국당이 입장 변화를 보일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요.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 이제 오늘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4시간이 경과하고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사실은 뭐 헌법에 부여한 국회에 대한 권리예요. 근데 지난번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표결안을 사실상 의사 일정들을 교묘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표결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민주당에서 이거 표결하도록 하겠다. 본회의를 다시 72시간 내에 다시 소집을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차피 예를 들면 뭐 형사소송법 등에 대해서 지금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응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소위 이제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실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들을 계속 피해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꺼번에 다 처리될 수 있을 정도로 의사일정 조정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를 들면 그것에 대한 협상이 되려면 적어도 민주당에서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 어떤 식으로 하냐면 곤란한 것은 다 피해가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장이 사실은 공정하게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암만 민주당에서 한국당을 설득한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우리가 제기한 헌법적으로 제출하는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을 조정해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뭐 탄핵소추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 짚고 검찰과 법무부 갈등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뭐 이제 뒤에 이야기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국정조사 요구 이런 게 과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권한 내에서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을 가지고 그게 지금 뭐 검찰총장과 뭐 의견 청취의 과정을 제대로 거쳤냐 안 거쳤냐 하면서 그걸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정조사를 발의해서 그 처리를 보장을 해라.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만큼 설득력이 있겠냐는 거죠. 아니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장애투쟁으로 일관하다가 본인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 의사일정을 뭐가 정상합니까? 어떤 게 정상합니까? 본인들 입장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잡아주는 게 정상 처리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필리버스터를 또 신청한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나 유치원 3법과 같은 패스트트랙 법안 소위 말하는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원래 가져왔던 방식대로 저희 갈 길을 가면서 빨리 이 20대 국회를 좀 마감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총선으로의 전환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한 상황 판단을 갖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검사장급 이상 고위급 인사가 있었고요. 중간 간부죠. 차장급, 부장 검사급 인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설 앞뒤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 앞서 직제 개편 이야기가 나오죠. 이 직접 수사 부분 축소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나오는데 그걸 먼저 하고 난 다음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수사들,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 보기 불편한 수사들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까지 다 물갈이가 될지, 그러니까 물갈이 폭이 어느 정도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정부가 지금 계속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는 위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한 바를 계속 할 수 있다고 자꾸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스스로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에 소위 중간 간부들, 지검에 예를 들면 차장이나 부장급 검사는 1년 이상 자리를 보하도록 인사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와대로 향하고 있고 소위 친문 진영을 향하고 있는 수사팀들을 사실상 해체하자는 의도로 직제 개편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을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편법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저께죠. 김동진 판사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과연 탈법이 아니라고 해서 헌법 정신을 존중 안 하는 것이 올바르냐. 누구라도 권력의 최정점에 있더라도 위법한 사실에 대한 의혹을 받게 되면
그것을 정당하게 수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재판에 가가지고 법에 의해 판정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것은 예를 들면 뭐 유재수 감찰 중단건이라든지 울산시장 하명 수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권력의 핵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그 수사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인사규정까지를 무력화시키면서 일선에 있어서 지금 뭐 오늘 벌써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뭐 서울지검의 1차장, 2차장, 3차장 다 날리고 또 동부지검에서도 날리고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하고 법치에 맞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김동진 부장판사의 그 페이스북 언급을 좀 해주셔서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인사에 대해서 좀 조용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법원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십니까? 글쎄요, 뭐 민주국가에서 뭐 의견이 있을 경우에 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사법부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시대적 요구라고도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이런 사법개혁으로부터 얼마나 떳떳하고 자유로운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씁쓸한 뒷맛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소위 말하는 검찰 인사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인식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러한 검찰 인사나 검찰 업무와 관련되어서 기존에 헌법 정신이나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해왔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상당 부분은 법무부 자체가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6개월 전에 윤석열 총장이 인사했습니다. 29명. 그리고 그를 통해서 특수통 중심으로 대거 발탁을 해가지고 소위 윤석열 사단을 구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불만이 많았던 것은 그 당시 관련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이 뭡니까? 인권보호, 또 형사공판부 강화. 그래서 검찰의 인사가 좀 더 균형 있고 그러한 또 형사공판 업무를 봐왔던 검사들에게도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검찰개혁의 주요한 방향이거든요. 이러한 방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께 적법하게 부여되어 있는 권한을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관례라고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법률이 정한 취지를 살린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 관례가 과연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법률에 의거하고 입법 취지를 살리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의 그 의견을 청취한다, 들어서 한다라는 게 협의라고 하는데 지금 장관 쪽에서는 계속 의견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 또 6시간 기다렸다. 의견 청취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제3의 장소에서 인사안을 가져와서 만났다. 그래서 협의를 했다. 또 검찰국 실무자들이 인사안을 만들어서 총장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검찰의 지금 윤석열 총장을 뭐 고립시키기 위한 거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확히 보셔야 될 것은 검찰의 인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것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행사하는 것이고 지금 검찰 인사의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의 주요 방향인 인권보호나 공판 형사부 이러한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그 발탁함으로 인해서 검찰 인사가 좀 더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번 후속 인사도 보면 이러한 인사 기준에 맞추어서 소위 말해서 좀 더 인사의 균형을 잡고 그리고 또 그 기수도 좀 고려하면서 후속 인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직제 개편이 불가피하게 발생된다면 그에 따른 후속 인사들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사 방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반부패부에서 진행했던 조국 일가, 소위 말하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는 사실 끝났습니다. 이제 공소 유지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또 두 번째 지금 유재수 씨 이 감찰 무마 수사 같은 경우에도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사 과정에서 지금 확증적인 물증이나 결정적인 것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자, 하명 수사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공공수사부에서 하고 있는데 하명 수사야말로 그야말로 논란이 많은 지금 수사입니다. 수사 방식이나 또 수사 관행의 문제도 그렇지만 이 지금 1년이 있다가 묵혀서 검찰이 다시 들춰서 수사하고 있는 이 수사가 사실관계에 입각한 사법적 처리를 넘어서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수사를 검찰이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러면 검찰 인사가 거기 수사에 관련된 검찰들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께서 제가 여쭤봐야 될 것 몇 가지를 한꺼번에 답을 좀 해주셨어요. 저희 이렇게 뭘 여쭤볼까요? 일단은 그 인사 과정 절차상 뭐 이야기를 들었니 그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부터 할게요. 그게 바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징계 법령 검토하라고 정책보좌관에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감찰권 행사 할까요?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오늘 좀 그 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항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국정조사 하자는데 국정조사에 응해야지요.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장관의 의무이지 총장의 의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항명이니 아니니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오히려 지금 김동진 부장판사가 제기하는 문제 제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김동진 부장판사가 누군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선거법 무죄 판결이 나오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판결이다라고 해서 정직 2개월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예를 들면 뭐 김관진 구속적부심 사건이라든지 이재용 집행유예 사건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판단이냐라고 정면으로 문제 제기했던 진보적인 판사입니다.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이 향한 인사는 사실상 수사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난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력화시키는 위법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역대로 보면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아들이 재임 중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형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때까지 어떤 정권도 예를 들면 본인이나 본인 주변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수사를 진행한 사람을 교체한 사례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지금 김동진 부장판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법을 통해서 판결할 것이고 그 이후에 사실은 수사에 대한 교체를 해도 수사 지휘부에 대한 교체나 그걸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 교체해도 늦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이것은 권력의 핵심과 관련된 수사를 하니까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수사권의 독립적 행사인데 사실상 수사권의 독립적 행사를 억압하는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진 판사가 문제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간부에 대한 수사가 인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중간 간부들까지를 다 개편을 한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고요. 그것은 총선 치를 때 굉장히 큰 효과로 올 겁니다. 근데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지금 이 인사가 어떤 보복성 인사라기보다는 검찰 개혁 방향에 따른 인사이다. 즉 특수통이 많이 배치되어 있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고려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적법한 인사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꾸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 헷갈리는데요. 검찰 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의 독립적 행사.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들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수사권의 남용에 관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소위 이제 검찰의 제19 감사의 관행.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수사권을 남용하는 문제는
공수처법을 비롯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제 식구 감싸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본령이 되고 있는 검찰권의 이 독립적 행사, 정치적 중립, 이거를 무력화시키면서 검찰 개혁을 얘기한다? 이거는 언어도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수 통합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글쎄요, 한국당, 새보수당 그리고 뭐 몇몇 시민단체까지 해서 혁신 통합 추진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출범을 했는데 이 강론에 들어가니까 역시 뭐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할까요? 여러 가지 뭐 내용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체가 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특히 황교안 대표 이 보수 재건 3원칙 공개적으로 좀 동의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글쎄요, 지난번에 간접적으로 표시는 됐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세워둔 보수당은 완전한 인정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게 뭐 혁신통합 추진위가 구성되고 또 8개 항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속에 사망칙도 녹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만 예,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 예,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본인들이 이러한 보수통합 논의에 합류하는 큰 대의 명분을 확보할 필요성, 또 하나는 이러한 보수통합 논의나 이후 진행 과정에서 본인들의 주도권 내지는 지분 확보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해관계,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이 3원칙을 보다 명확하게 못 받고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통합 논의를 이끌어갔으면 하는 의지가 강한 반면 예. 그만큼 지금 자유한국당 내의 친박계들은 이러한 그 속내나 이러한 의도 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과연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를 그야말로 어떠한 합의점 내지는 협의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매우 실망스럽고 그런 만큼 이 보수 대통합 논의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박제하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점도 그 지점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전히 뭐 신뢰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또 보수당과의 어떤 통합 논의를 별도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부분도 이게 같이 맞물려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혁신통합 추진위가 띄워지고 보수 통합 논의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온 총선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야당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총선을 치르면 공멸한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수준에서건 예를 들면 가장 높은 수준은 큰 원칙과 노선을 합의해서 새로운 뭐 통합 보수 신당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게 안 되면 가장 낮은 수준의 선거연대까지라도 지금 자유한국당은 잡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한 측면에서는 친박계의 눈치를 보고 또 한 측면에서는 새로운 보수당을 설득하면서 지금 접점을 더 좀 찾고 합의 수준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보수당 층에서는 뭐 이 3원칙을 받아들이면 이른바 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권 같은 것도 다 뭐 포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거든요. 황교안 대표 굉장히 좀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접한 바로는요. 예. 초기의 분위기하고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어떤 이제 측에서 말하는 거? 양쪽 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수 대통합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후보 단일화까지는 합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절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범주 내에 소위 안철수 대표 진영까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왜 이런 상황에 왔냐면 지금 사실은 연말부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서 4+1로 해서 선거부터 계속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 특히 최근에 소위 검찰 인사 문제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민심 자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투표인데 그것을 온전히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단일 구도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어저께 이제 대만 총통 선거가 했잖아요. 차잉잉원 그 총통 당선의 1등 공신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안철수 진영까지를 포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새로운 보수당과 뭐 또 여러 가지 정당들 또 많은 시민단체까지 해서 아까 그 기본적으로 공천권을 포기한다는 게 이겁니다. 단일화를 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미국식의 이제 완전 개방형 국민 경선을 하거나 또는 여론조사 경선을 하게 되면 사실은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나머지 뭐 세보수당 이런 데서도 공천권의 제약을 받겠죠. 왜냐하면 경선을 통해서 결정되지만 그것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은 굉장히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지금 여권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단일화까지는 후보 단일화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분위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비례 자유한국당 오늘 선관위에서 그 비례라는 명칭을 사용한 정당들에 대해서 정당 명칭 허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오후에 결론이 날 텐데요. 글쎄 한 세 개 정당이 지금 이제 등록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위성 정당, 비례 정당이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서로 예를 들면 오늘 그 선관위에서 비례정당 못 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지금 야권에 있어서는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아마 찾아서 선관위의 결정과 무관하게 지역구에서는 지역구 나름대로 또는 그 비례대표에서는 최대 의석을 받을 방법을 저는 찾지 않겠는가 최대한 명분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영식 전 국회의원, 정태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